안녕하세요. 1차 관세법의 김보미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관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관세법을 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관세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설명드리고 먼저 가도록 할게요. 처음에 1장이 이제 관세법의 기본 이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책 옆에 나와 있죠. 법은 말 그대로 우리 국회에서 지정을 하는 게 법이고요. 시행령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죄송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 이제 기재부령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관세법은 관세청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죠. 관세청장이 관리를 하게 되고, 근데 관세청 위의 상위 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게 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 국회에서 지정을 하고 제정하고 개정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는 별표에 HS라는 게 있어요. 우리 2차에서 배우실 거지만 하모나이즈 시스템이라고 하는 하모나이즈 커머디티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 상품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모든 상품에 번호를 매겨서 관세, 세율을 정하는 게 이제 HS고, 그게 관세법 별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조부터 35조까지 우리 관세평가라는 조문이 있어요. 이 관세평가는 말 그대로 과세표준을 계산을 해서 그 과세표준대로 이제 관세를 매기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2차에서 시험을 보게 되죠. HS나 관세평가 둘 다 2차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 안에 2차 과목이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관세법은. 그래서 관세가 뭐냐, 관세법이 뭐냐부터 1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관세는 국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말 그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수입 물품에만 부과를 하고 되고요. 수출은 우리나라를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채택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99.99999%의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세, 통과세, 수입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세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버뮤다나 이런 통과를 많이 하는 지역들은 통과세를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는 진짜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 그리고 부가세를 같이 매기고 있습니다. 관세를 매길 때 부가가치세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기고 있어서, 우리 1차 시험에서도 내국소비세법에서 배우실 거지만 관세 매길 때 같이 그 관세까지 포함해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가끔 있죠.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세무사는 국세고 관세사는 관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세와 관세 이렇게 주로 크게 나눠지는데, 세금은 국세를 이제 대리하는 사람은 세무사고 관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세사입니다. 세무사 분들도 관세를 많이 몰라요. 왜냐면 국세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물론 그 뼈대는 같지만 관세에 특별한 점이 더 많아서 이렇게 관세법을 제정을 한 거고 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 분들도 관세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관세사도 국세를 100% 알지 못하죠. 그래서 관세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관세사가 있는 거고, 국세를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세무사가 있는 거예요. 2번 보면 관세, 징수의 우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은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 채권에 우선해서 관세를 징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는 1순위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세금보다, 그리고 다른 어떤 공과금이나 채권보다 가장 1순위로 걷어야 되는 세금이다 라는 거고요. 만약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라고 하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라고 돼 있는데, 국세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관세가 1순위라는 뜻입니다. 둘 다 1순위라는 뜻인데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재산이 아닌데 왜 관세를 내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국세징수의 얘가 이제 체납처분, 그 사람의 재산을 처분을 해서 관세를 끌어들이는, 관세를 납부하는 절차인데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재산이 아니더라도 기존에 관세를 내야 될 거에 대해서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관세를 내야겠죠. 그래서 그 물품이 아니더라도 체납징수할 때 관세를 1순위로 징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국세 등의 부과 징수 있어요. 다른 내국세 몇 가지에 대해서는 관세가 내국세보다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이런 법들이 있어요. 내국세. 근데 그런 법에 관세법이 우선한다라는 뜻입니다. 뒤에서 계속 배우시겠지만 관세법 자체가 조금 특수해요. 왜냐하면 수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WTO나 WCO 같은 협정에서 규정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관세는 다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뭐 형법적인 절차도 관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법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법이에요. 그 내국세보다. 그래서 특수법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국세의 법들보다 관세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즉 관세법을 특례처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 이런 내국세 등은 관세법이 상충하는 경우에 관세법을 우선 적용한다. 즉 내국세를 적용하지 않고 관세법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차에서는 이걸 외워야 돼요. 그래서 부지, 담지, 계주, 교교, 농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세, 지방교육세, 개소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지, 담지, 계주, 교교, 농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국세가 아닌 것은 뭐 관세에 우선하는 내국세 중에 관세가 우선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렇게 객관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넘어가서 체납된 내국세의 세무서장 징수, 수입 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징수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관세랑 국세랑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세는 관세청에서 관리해요. 국세는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관세청 밑에는 세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세관, 인천세관, 부산세관 이런 곳들이 있고, 국세는 밑에 세무서가 있죠. 뭐 성동세무서, 종로세무서, 서울세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가징수의 주체가 관세는 세관장이 되고 국세는 세무서장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세는 세관장이 걷어야 돼요. 근데 세관장이 걷기에는 지금 내국세랑 같이 걷고 있으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세무서장이 걷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세관장이 걷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내국세가 이렇게 같이 체납이 됐을 때는 세무서장이 같이 걷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에 키워드가 있는 거고, 뭐 요거를 관세청으로 바꾼다, 관세청장으로 바꾼다, 그럼 틀린 답이 되겠죠. 그 다음 알아두기 보면 체납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관세 체납은 없고 내국세 체납만이 되었을 것. 그래서 내국세 체납이 되었지만 관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관세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세만 체납이 돼야 되고 체납된 내국세가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해야,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둘 다 엔드 조건이죠. 그래서 내국세 등만 체납이 되고 그 내국세가 1,000만 원이 초과했을 때 모두 해당한다면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합니다. 징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 심사, 심판 청구, 계류 중인 경우,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난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고 해서 계류 중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말라라는 거고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즉 파산했는데 회생했어요. 그러면
회생했다는 자체가 체납세액을 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압류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 이거 역시 계류 중인 것처럼 아직 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징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는 세무사장이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두 개 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요 두 개, 내국세만 체납되고 1,000만 원 초과, 그리고 계류 중이거나 회생 결정을 받거나 유예를 받은 경우, 요거 세 개는 세무사장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5개 딱 나오기 좋죠. 그래서 이 오지선다처럼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런 5개짜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보면 부가징수 환급에 대한 규정은 관세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법을 적용하는 수입 물품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부가징수 환급을 관세법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 국세 징수법이 있어요. 내국세는 국세징수법을 주로 따르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고 관세법상 부가징수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담보도 우리 국세기본법에 있어요.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징수법에도 있는데 얘를 따르지 않고 역시 관세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부가징수, 환급, 담보 이런 것들은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을 따라야 되는데 관세의 특성상 좀 특별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 따르지 말고 관세법에 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관세법의 목적. 여기서부터 이제 1조가 시작이 돼요. 법의 1조. 그래서 관세법은 관세 부가징수, 징수 및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목적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부가징수, 즉 관세를 부가징수하는 거, 그 다음에 통관을 하는 거. 통관은 수출입 반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세 수입을 확보해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많은 책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관세 축이 2개예요. 부가징수라는 게 있고 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징수는 말 그대로 관세를 걷는 거고 통관은 통과하는 겁니다. 그런 절차에 대한 절차법적 성격이 강한 거고 얘는 징수법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의 축으로 관세 수입을 확보해라. 그러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큰 2개의 축, 부가징수, 통관이란 2개의 축으로 관세 수입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게 큰 목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워드가 4개이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외우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게 이제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관세법의 성격, 요거는 그냥 배경 지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알아야 되는 2차에서는 특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세법적 성격은 말 그대로 세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통관법적 성격은 말 그대로 통과하는 절차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출입을 하는 통관에 대한 절차법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형사법적 성격은 우리 형벌이나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세법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나 뭐 형사소송법 이런 거에 따르지 않고 일단 관세법을 먼저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형사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되게 많은 협약의 회원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WTO, 월드 트레이드 오거니제이션, 그 다음에 WCO, 월드 커스텀 오거니제이션, 뭐 APEC, 뭐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커뮤니티, 뭐 이런 APEC도 가입이 돼 있고, 뭐 가트 조약도 가입이 돼 있고, 옛날 조약이긴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협정의 회원국으로서 여기에서 규정을 하는 것들을 우리나라 관세법에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쟁송절차법적 성격은 이 관세법에서 뭔가 이제
납세자가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면 심사, 심판, 이의 신청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행정소송까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런 쟁송 절차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관세법에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쟁송 절차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관세법의 체계, 이거는 뭐 첫 번째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법은 당연히 이제 국회에서 정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법의 그런 근간을 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법에서 정한 것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고요.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더 세부적인 거를 시행규칙에서 정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보다 더 세부적인 거는 고시에서 정하는데 이거는 관세청장이 주로 고시를 정하게 돼요. 그래서 법, 령, 시행규칙, 고시 이런 식으로 행정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용어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부터는 이제 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조에 정의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책에서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부터 나오죠. 우리나라 수입에 대해서, 수입 물품에 대해서 규정하는 게 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는 거를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반입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그 다음에 운송수당 안에서의 소비 사용을 포함하나 239조를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근간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가로 안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거, 반입해서 소비 사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 단순히 들어오면 안 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비 사용하는 게 확실한 것들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 물품을 물론 외국에 있던 물품을 반입해서 소비 사용해야겠죠. 그리고 보세구역은 뒤에서 배우긴 하는데 보세구역 자체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반입하는 것도 포함하고 소비 사용은 그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사용을 포함하고 그러니까 배 안에서 소비 사용, 항공기 안에서 소비 사용을 포함하고 239조는 소비 사용에 예외가 있거든요. 그거는 제외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수입은 정의가 이렇습니다. 키워드는 외국 물품 반입 소비 사용이고 보세구역으로 반입, 그 다음에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 239조는 제외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 물품은 또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거를 외국 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해에서 수집하는 거, 공해에서 우리가 이게 영해랑 공해 이렇게 바다가 나뉘는데요. 공해입니다. 이것도 가끔 바꿔서 잘 나오긴 하는데 외국에서 도착하고 우리나라 공해에서 잡은 생선 같은 것들 다 포함하고 수리되기 전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아직 수입신고 수리가 안 됐다. 이거는 외국 물품으로 본다는 거고요.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수출신고가 벌써 수리가 됐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있더라도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보수작업이라는 게 이제 뭐 물품을 결합한다던가 합친다던가 뭐 연결한다던가 그런 개념인데 외국 물품에 내국 물품이 조금 이렇게 결합했어요. 그러면 이거 전체를 외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조금 부과된 내국 물품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 라는 규정이 뒤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외국 물품으로 본다. 그래서 총 외국 물품은 우리 관세법에서 3가지로 정하고 있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 물품 중에서, 그리고 수출신고가 수리된 거, 보수작업으로 외국 물품에 부과된 내국 물품, 이렇게 3가지예요. 이런 거는 잘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야 1차 시험에서 골라내기 좋기 때문에. 그 다음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사용, 아까 239조는 소비사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일반적인 용도에 따라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얘네 자체의 수입신고 수입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 즉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을 인정을 해준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선박, 항공기, 차량 이런 데에서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하는 것. 뭐 항공기 안에서 기내식을 먹었어요. 그거는 뭐 15시간 걸리는데 2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용도에 따라 소비 사용이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지정보세구역에서 경유를 해서 제3국으로 가는데 용도에 따라서 소비 사용을 한다. 이거 역시. 그래서 뭐 경유지 잠깐 들렸다가 가는데 경유지 들리는데 뭐 5시간 걸려요. 그러면 음료수라도 하나 줘야겠죠. 그거 정도는 용도에 따라 사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휴대품을 운송수단 관세 통로 안에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도 휴대품은 뭐 15시간 비행을 하는데 뭐 물티슈라도 하나 쓸 수 있고 휴지라도 하나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역시 관세 통로 또는 운송수단에서 사용했더라도 당연히 이제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 사용이라고 보지 않고 당연히 써야 되는 소비 사용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이 아니라고 보고 관세를 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비 사용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이제 용도에 따라서 잘 소비를 했다라고 하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239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4개죠, 4개. 요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거 있죠. 그게 키워드니까 요거 위주로 외워주시면 돼요. 대부분 이제 용도에 따라 사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거 정도는 소비 사용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수입의 의제, 다음은 적법하게 수입된 걸로 보고 관세를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런 물품들은 뭐냐면 대부분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관세법상 그냥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특별한 절차를 거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절차를 거치면서 그때 관세를 내거나 아니면 관세 내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수입된 걸로 본다. 그래서 수입 절차, 다른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우편물은 우편물을 통관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게 되는데 세관을 거치지 않고 통관 우체국을 거칩니다. 그래서 국제 우편만 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적인 수입 절차 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매각이나 몰수 이런 것도 매각 절차, 몰수 절차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를 거치지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통고 처분도 마찬가지고 국고기속도 마찬가지고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일반 수입 절차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우매, 몰통, 국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우매, 몰통, 국추 이렇게 외워주시면 뭐 다른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우매, 몰통, 국추는 수입의 의제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뒤에 보면은 관세법상 외국 물품으로서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들을 따로 징수하지 않은 거는 우매, 물통, 국추죠. 그래서 몰, 구, 우, 통입니다. 그래서 5번 우편물, 몰수된 거, 그 다음에 최신 간서가 보관 중인 우편물이 아니라 우리 우편물 중에서 통관 우체국을 통과하는 우편물이었죠. 그래서 최신 간서가 보관 중인 우편물이 아니네요. 그래서 우매 국통 출물 이렇게 출물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수단에서 소비한 휴대품은 수입의 의제로 보지 않는 239조에 해당이 됐었고 우리 최신 간서가 보관 중인 우편물이 아니라 수취인에게 내어준 우편물이기 때문에 보관 중인 거는 뭔가 다른 절차, 일반적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 키워드대로만 하면 저런 식으로 이제 기출 문제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푸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문제가. 그 다음에 수출 보면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를 말한다. 수입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수출이나 반송은 우리 통과는 크게 수입, 수출, 반송 이렇게 세 개로 되는데 수입이 제일 비중이 크겠죠. 왜냐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내는 거니까. 그리고 수출이랑 반송은 거의 똑같아요. 절차가 거의 똑같고 관세법에서는 약간 이제 중요도가 낮죠. 왜냐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당연히 수출이랑 반송은 조금 중요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다 짧아요, 수입보다. 그래서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를 말하고요. 수출의 의제는 수입은 우매, 추물, 국통 이렇게 있었는데 이는 우편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하거나 반송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 내국 물품이 있는데 내국 물품은 외국 물품과 비교를 해서 이제 내국 물품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걸 수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국 물품 역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그러면 내국 물품이라는 거겠죠. 역시 공해예요. 영해가 아니라 공해에서 채집 포획한 수산물. 그래서 우리나라 선박이 이게 그 물고기를 잡는 게 물고기나 뭐 수산물을 잡는 게 그 어디 바다에서 잡았냐보다 그 선박이 어느 국적기냐가 더 중요해요. 국적선이냐. 그래서 공해라면 우리나라 선박에서 잡았다면 내국 물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박의 국적이 공해에서 중요해서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거는 내국 물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입항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이거는 원래 입항 후에 수입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입항 전에 수입신고가 수리됐다는 거는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걸로 봐서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 이것도 수리 후에 반출이 원칙인데 수리 전에 반출 승인을 이미 받은 거거든요. 그럼 반출됐다면 이미 내국 물품화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즉시 반출 신고도 수입 신고 후에 즉시 반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라서 이미 이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리고 5개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 물품이 아닌 거 우리나라에 있는데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거, 입항 전 수입 신고 수리된 거, 즉시 반출 신고된 거, 그 다음에 반출 승인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내국 물품으로 봅니다. 그 다음 반송이 나오는데 반송은 수출이랑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외국 물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관세선이에요. 원래 이렇게 관세선을 들어올 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거, 요거를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를 반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송의 의제 보면 수출이랑 똑같이 우편물만 있어요. 그래서 최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하게 수출 반송으로 봐서 반송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관은 수출, 수입, 반송 요 3개를 통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에서 정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 환적, 복합 환적은 옮겨 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배가 있잖아요. 배에 물건이 있는데 이 배에 물건을 여기로 옮겨 실는 거, 요거를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합 환적은 이렇게 배가 있어요. 근데 배가 인천으로 들어왔는데 부산을 가서 부산에서 다른 배에 옮겨 실는 것, 이렇게 요거를 복합 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 실는 거 환적이라고 하고 복합 환적은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가서 즉 인천에서 부산으로 간 다음에 옮겨 실는 거,
이거를 복합한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운영인은 두 사람 있어요. 관세법에서 이거 외워주시면 되는데 뒤에 특허보세구역을 배웁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일정 기능에 대해 특별한 허가를 내준 보세구역이에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자.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는 곳을 종합보세구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신고를 받은 자를 운영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허받은 자, 신고받은 자, 이 사람들을 운영인이라고 합니다. 다음 국제무역선 있는데요. 국제무역선은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랑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는 당연히 무역을 위해서 우리나라랑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국내 운항선은 우리나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배를 말합니다. 국내 운항기는 우리나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항공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제무역선기의 키워드는 무역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랑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국제무역선기라고 합니다. 무역이 아니라 패신저, 즉 이제 승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거는 그냥 유람선, 아니 여객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선박용품은 이제 선박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요. 여기부터는 이제 정의 다음 시간부터 이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